영어 공부의 맹점 김민식. 칸 아카데미의 창시자 살만 칸은 멀리 떨어져 사는 조카들에게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처음엔 스카이프 영상통화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아이들과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조카들은 실시간 통화 가입보다 유튜브로 공부할 때 훨씬 더 좋다고 말했답니다. 실시간 영상에서는 삼촌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물었을 때 모르면 당황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몇 분이고 다시 볼 수 있고, 공부를 하다가 진도가 안 나가면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모르는 대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는 책,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헨리 리거덩 지엄, 김하영 옮김, 와이즈베리를 보면 심리학자들이 지식의 저주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미 능숙하게 익힌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배우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더 짧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원어민 영어 교습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교사는 자신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말을 아기에게 어떻게 가르치나요? 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말의 원리를 설명하나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애정어린 말을 던지고 아이의 옹알이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지 그렇지 하며 자꾸 맞장구 주고 바른 표현을 다시 들려주면서 가르치잖아요. 영어 해화반의 원어민 강사는 우리를 엄마 아빠처럼 대하지 않아요. 자신은 선생이고 우리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간단한 말도 못 알아듣지? 하고 생각하지요. 앞서도 말했듯이 원어민반은 평소 자신이 외운 표현을 써먹는 곳이지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면대면 접촉적 선생과 1:1 수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암송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안다는 느낌에 빠지고 그 착각이 사실이라고 믿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유창성 착각은 텍스트에 요청한 것을 내용에 숙달한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려운 개념을 특히 명료하게 표현한 자료를 읽는다고 해보자. 자료를 읽으면서 그 개념이 정말로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 아는 것이었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재를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한 것을 그 과목에 대해 이용 가능한 지식을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이 시험에서 얻을 성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헨리 리거덩 지엄, 김하영 옮김, 와이즈베리. 영어 암송 복습을 할 때 교재를 보면서 하면 영어 문장이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자주 본 문장이고 익숙하니까 그 표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 기억을 인출한 것이지 장기 기억에 보관된 게 아닙니다. 책을 보지 않고 한글로 적어둔 쪽지의 단서만 보고 영어 문장을 기억할 수 있어야 제대로 내 것이 됩니다. 나아가서 쪽지도 보지 않고 그 과의 주제만 보고 전체 과를 암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유창성 착각을 피할 수 있어요. 암송 공부를 할 땐 책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문장을 외우세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해야 암송은 드라마 연기하듯이 문장 암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배우들은 그 긴 드라마 대본을 어떻게 외울까요? 배우 소이현 씨를 보면 대기실에 앉아 슬렁슬렁 놀면서 수다를 떠는 것 같은데 촬영에 들어가면 대사에 NG를 내는 법이 없어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대사를 잘 외우나요? 감독님, 저는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요. 아, 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 상대의 감정은 이렇고 극중에 나는 이런 감정이구나. 그 감정에 푹 빠져 있으면 상대가 말을 하면 몸이 저절로 반응해요. 해야 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문장을 무작정 외우기보다 전체 상황을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앞에서 예로 든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음 미팅 날짜를 확정해야 해요. 언제가 가장 편한 시간이죠?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봐요. 알았어요. 진행사항을 계속 알려줘요.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맥락을 만들어야 암기가 쉽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이야기의 흐름을 알면 외우기가 쉬운 것처럼 말이죠. 정보와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 보존 기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들면 별개의 영어 문장도 암기하기 쉬워집니다. 앞에 해야 문단을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으로 바꿔보죠. 드라마 대본을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캐릭터를 만듭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A를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mp3에서 흘러나오는 원어민 성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상하면 청취하기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B는 외모는 볼품없지만 알고 보면 연애의 고수인 남자라고 가정하고요. 절대 제 캐릭터를 투영한 게 아닙니다. 예쁜 외모 때문에 남자들에게 항상 시달려온 여자 A. 업무상 만날 협력사 지원 B가 자꾸 들이대니까 살짝 부담스러워서 회의 중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동안 B가 작전을 수정해요. 너무 들이댔나 보다. 작전상 후퇴. 남자 B를 피해 자리를 비웠던 여자 A. 돌아와서 시큰둥하게 물어봅니다. 기다리게 했어 미안해. 어디까지 얘기했죠? 남자 B. 설정 물러나는 척 다음 약속을 잡으려 하지요. 다음 미팅 날짜를 확정해야 해요. 여자 A. 썩 내키지는 않지만 업무상 필요하니까 마지못해 묻지요. 언제가 가장 편한 시간이죠? 여자의 시큰둥한 반응에 남자 B. 밀당 밀고 당기기 전략을 펼칩니다. 알고 보면 나도 나쁜 남자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남자가 튕기니까 여자 A는 당황합니다. 부장이 이번 주 안으로 결과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아쉬운 건 이쪽이네요.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봐요. 좀 봐달라는 여자의 부탁에 남자 A 못 이기는 척 물러납니다. 알았어요. 진행사항을 계속 알려줘요. 알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날짜는 안 잡네요. 뜸을 들이려는 속셈이지요. 이 남자 은근 고수인걸요. 먼저 인물의 성격을 부여하고 캐릭터 둘 사이에 상황을 만들면 시츄에이션 이야기의 흐름에 긴장이 생기고 문장 간의 맥락이 생깁니다. 캐릭터 플러스 시츄에이션은 드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드라마 작가가 되어 회화 상황의 이야기에 숨결을 불어넣어 보세요. 회화책을 읽을 때도 배우가 연기하듯 감정을 넣어 읽어보세요. 발음도 좋아지고 억양이 한결 자연스러워집니다. 회화 암송으로 우리 모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이야기와 이미지를 함께 떠올려라. 몇 년 전 한중일 PD 포럼에 초청받아 한국 드라마 포맷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방송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한류 드라마가 인기인데 한국 드라마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물었어요. 저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야기 산업이 강한 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500년간 기록된 조선 왕조실록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공통의 이야기를 오랫도록 공유해 왔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에 사극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본이나 중국의 방송 관계자가 보기에 한국 방송 포맷의 성공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국 방송 시장은 산업적인 면에서 약점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 발달하려면 시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 드라마가 발전한 건 영어라는 영어 포맷 덕분에 전 세계의 수출 시장이 있기 때문이죠. 일본도 인구가 1억이 넘기에 자국의 드라마를 소화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존재합니다. 남미의 TV 연속극이 텔레노벨라가 성장한 이유도 세계적으로 분포한 스페인어 사용 인구 덕분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어를 쓰는 이웃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수출이 안 되죠. 북한 말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우리 드라마를 보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죠. 이렇게 내수 시장이 열악한데도 드라마가 산업적으로 발달하고 수출 경쟁력까지 얻은 건 어떤 힘이 어였을까요? 다 시청자 여러분의 드라마 사랑 덕분입니다. 직업이 PD라 검색창에서 일간 시청률을 자주 찾아봅니다.
전날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건 무엇일까요? 보통 일간 시청률 탑 10 중에 7편이 드라마입니다. 예능, 다큐, 뉴스 등 TV 프로그램의 장르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역시 드라마입니다. 일본에서는 시청률 탑 20 안에 드라마가 겨우 두세 편 들어갑니다. 중국도 비슷하고요. 한국 시청자만큼 드라마를 사랑하는 분들도 없어요. 그 덕에 한국의 드라마 사랑이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치맥 등을 즐기는 술자리 문화도 실은 공통의 이야기를 만들고 즐기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김부장 뒷담화가 되었던 연예인 가십이 되었던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야기를 그토록 좋아하는데도 소설이나 수필은 그만큼 팔리지 않습니다. 천만 영화도 있고 시청률 30%가 넘는 드라마도 많지만 소설이나 수필 같은 활자 콘텐츠는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야기 못지않게 이미지의 힘도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을 외울 때도 이미지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단순히 활자를 머릿속에 우겨 넣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림을 활용해서 문장을 외우게끔 하셨어요.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이 몇 권 있습니까? 2권 있습니다. 책상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양이가 있습니다. 흰 고양이입니까? 검은 고양이입니까? 방에는 문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창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일본어 기초문법을 설명하는 책의 교과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복습할 때는 책을 뜯고 그림을 한 장 보여줍니다. 그림에는 방이 있고 문과 창과 책상이 있어요. 선생님은 먼저 그림 속 책상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그럼 제가 일본어로 말을 하지요.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책상 위의 책들을 가리키고 제가 말합니다. 책상 위에는 책이 몇 권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2개 펴 보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2권 있습니다. 다시 책상 아래를 가리킵니다. 또 제가 말하죠. 책상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림만 봐도 문장이 순서대로 술술 나옵니다. 글자나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림을 연상하면 문장이 더 쉽게 떠오릅니다. 외국어 문장을 외울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기초 회화 교재를 보면 회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서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다 문장의 암기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화의 상황을 드라마로 만들어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그것이 오래 기억되는 정보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받아쓰기를 해보면 영어 실력이 보인다. 방위병 시절 영어 성경을 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미도 없고 드린 공에 비해 효과도 적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 공부할 수 있는 영어 회화 교재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회화 교재로 유명했던 건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5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였지요. 그 시절에는 이런 고가의 테이프를 방문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두 판매도 했고 너무 비싸 감히 살 엄두가 안 났는데 친구 중에 할부로 그 교재를 3년 쓰기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입대한다는 소식에 너 군대 있는 동안 내가 잘 보관해 줄게 하고 테이프를 빌렸습니다. 울산에서 방위 근무를 할 때 그 테이프를 매일 저녁 들었습니다. 영한 대역 성경책보다는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회화 교재를 공부하는 참여라면 많이 해서 좋습니다. 어느 교재나 초반에는 굿모닝, 하와이유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니까요. 비싼 교재일수록 뒤로 가면서 심하게 어려워지죠. 비즈니스나 실생활에서 쓰이는 고급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책을 사서 한번 쭉 훑어보면 허무하긴 합니다. 이 책만 다 떼면 이런 고급 회화도 가능해진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말이죠. 죄송하지만 김치국 심하게 드시는 겁니다. 눈으로 읽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학습법으로는 절대로 고급 회화까지 못 갑니다. 교재를 보고 회화를 들으면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은 들리는 단어만 들리고 안 들리는 단어는 죽어도 안 들립니다. 초급 회화 정도는 다 알아듣지 하고 상담하시는 분은 책을 듣고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분명 아는 문장인데도 받아쓰려고 하면 의외로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요. 평소 우리는 단어 몇 개 알아들은 것으로 전체 문장의 뜻을 유추합니다. 받아쓰기를 해보면 전치사가 빠지거나 정관사가 틀리거나 그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초 회화를 외워야 해요. 그래야 문법의 틀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초급 회화 쉽다고 설명서를 넘어가면 나중에 고급 회화 가서 고생합니다.
당시엔 영어 청취 훈련을 위해서는 받아쓰기를 하면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듣고 교재를 직접 써보겠노라 마음먹었죠. 책이 있으면 받아쓰기를 하다 안 들릴 경우 검색 포기하고 책을 찾아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교재를 빌릴 때 책은 두고 테이프만 빌렸어요. 책이 없으니 무조건 듣기만으로 문장을 추론해야 했습니다. 받아쓰기로 책을 완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유 한 잔, 그러니까 글래스 오브 밀크를 저는 늘 글래스 오브 밀크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쓰기를 해보니 원어민 발음은 글래스 미역처럼 들리더군요. 글래스 미역? 속으로는 파래도 아니고 미역한테 시비 거는 거냐 하고 굴신한 거였죠. 처음엔 저 이런 단순한 문장도 받아 쓸 수 없었습니다. 자꾸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차츰 깨달았지요. 영어에서 단어 끝에 오는 자음은 소리가 죽고 자음 앞에 있는 A는 묵음이 된다는 사실을요. 글래스 미역을 듣고 글래스 오브 밀크를 찾아가는 과정, 받아쓰기 공부는 결국 내 머릿속 국산 영어를 이별하고 원어민 영어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었지요. 안 들리는 단어가 있을 때는 소리로 유추해가며 철자를 조합했어요. 그리고 사전을 뒤져보는 거지요. 영어는 포음 문제이기에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책이 없으니 답을 확인할 필요 없어 엉뚱한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장거리 비행을 했더니 지렛 때문에 피곤하다는 문장이 있는데 지렛이 뭔지 모르겠더군요.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비슷한 단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봤지요. 만화를 보면 잠잘 때 지지지지라고 쓰잖아요. 지는 잠이고 렉은 부족이니까 수면 부족을 지렉이라고 부르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교재를 펼치보니 젤렉이라는 단어가 있더군요. 우리말로 시차입니다. 제트기가 나오고 단시간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지자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 시간대가 바뀌는 것에 여행자가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트기 때문에 뒤척이다라는 의미로 젤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정말 끈질기게 찾았어요. 사진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받아쓴 문장은 다음날 바로 외웠습니다. 받아쓰기를 하느라 몇 번씩 반복해서 들은 문장이라 그런지 외우는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초급 회화부터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고 다 외웠더니 뒤로 갈수록 수월했답니다. 초급 회화를 몽땅 외우면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장이 다 숙달되면서 나중에 고급 회화 가서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회화 교재 한 지를 받아 써고 통째로 외운 후부터 갑자기 키가 트이고 말문이 열리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극장에 가는데 갑자기 할리우드 배우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자막을 안 봐도 들리더군요. 길에서 우연히 외국인을 만나면 입에서 영어가 줄줄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이는 순간의 기쁨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영어 잘하는 척하는 비결. 영어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영어 잘하는 척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영어는 탁구다.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정확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을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주고받는 탁구와 같아요. 탁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실력에 맞게 공을 보내면 됩니다. 상대가 고수라면 내가 받아치기 좋게 공을 살살 보내줍니다. 내가 초짜인데도 상대방에서 스핀 먹이고 스미싱을 한다? 같이 공부를 못할 사람입니다. 기초 회화로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온갖 어려운 말로 내 혼을 쏙 빼놓는다? 같이 말 섞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냥 고이 보내세요. 대부분 원인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대화를 받아줍니다. 그러니 짧은 영어 걱정 말고 쉬운 말로 대화를 시도하세요. 둘째, 콩글리시도 영어다. 입만 열면 콩글리시가 튀어나오니까 영어로 말하기가 겁난다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콩글리시가 안되면 잉글리시도 못합니다. 문법 신경쓰고 발음 신경쓰고 무조건 콩글리시로 시작하세요. 콩글리시도 의사소통가 됩니다. 완성된 문장만 던지려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영어가 늘지 않아요. 완벽한 문장만 말하려다 보면 타이밍 놓치고 연습할 기회도 놓치거든요. 아는 단어만 몇 개 던져줘도 말은 통합니다. 좋은 상대는 그 단어를 받아서 문장을 만들어 돌려줘요. 너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지? 라면서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상대가 죽어전지지 못합니다. 걱정 말고 엉터리 영어라도 해보세요. 콩글리시로 시작해야 잉글리시의 길이 열립니다. 셋째, 된장 발음도 영어다. 제가 영어를 하면 주위에서 그럽니다. 면생이 통역사인데 왠지 영어 발음은 좀 경상도 출신에서는 영어를 할 때도 경상도 의경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발음이 별로라는 소리를 듣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발음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인이 영어 아무리 잘해봤자 인국 사람한테는 미국식 영어고
영국인이 아무리 유창하게 말해도 미국 사람한테는 영국식 영어입니다. 이제 영어는 국제 공용어이기에 나라별로 억양이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한국식 영어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신 모국인 한국어는 어떤 외국 사람도 유창하게 하잖아요. 영어는 어디까지나 외국이 오니까 좀 못하면 또 어때요? 서툴르다 한국말 쓰는 외국 사람 멋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된장 발음도 스타일이 됩니다. 넷째, 리액션도 영어다. 영어 회화 수업에 가보면 심각한 표정으로 강상하는 말을 열심히 받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편하게 팔짱 끼고 앉아 다 알아듣는 척 연신 고개 끄덕이며 하하하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회화가 빨리 느는 쪽은 부자입니다. 뭐로 알아듣는 얘기라도 그냥 웃어주고 고개를 연신 주고거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의 리액션에 반응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어오거든요.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 쓰고 있으면 말 걸기 쉽지 않아요. 상대의 말보다 표정을 읽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어민들은 영어를 할 때 표정이나 동작이 풍부합니다. 그걸 흉내내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어깨 으쓱해주고 웃어주고 오만 해도 영어 무척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웃음소리, 표정, 보디랭귀지 등 이것도 다 언어이고 영어입니다. 미팅을 해도 리액션 좋은 사람이 인기가 좋듯이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액션 좋은 사람이 회화의 달인이 됩니다. 다섯째, 손짓 발짓도 언어이다. 아프리카 여행 가서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선배가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는데 서로 못하는 영어로 스트레스 받을 거 뭐 있나. 웃으면서 우리말을 하면 저도 웃으면서 스와힐리어로 대꾸하겠지.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도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시작은 손짓 발짓이요. 최후의 방편 역시 손짓 발짓입니다. 보디랭귀지의 힘을 믿고 자신있게 덤벼보세요. 영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척하는 것입니다.